제 임신 소식을 전하던 그 기쁜 날, 시누이가 제 뺨을 후려치며 누구 애를 베고 온 거냐고 소리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하고 끔찍한 말 뒤에 제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꾸민 소름 끼치는 계략이 숨겨져 있을 줄은 더더욱 상상도 하지 못했죠. 지금부터 그 완벽했던 남편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모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늘 아이들의 동요처럼 순수하고 평온할 줄만 알았습니다. 제 남편 최종훈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실 남편은 제가 먼저 그리고 많이 좋아했어요. 그는 제 친구의 친구였는데요. 처음 본 순간 운명의 상대를 만난 듯 얼어붙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미소까지. 인상이 정말 좋고 잘생겼더라고요. 게다가 몇 마디 나눠보니 성격마저 부드럽고 선하고 다정다감했습니다. 조금 줏대없는 감이 있긴 하지만 고집 세고 못된 것보단 훨씬 매력적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결국 저는 친구를 졸라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년 동안의 연애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불공평한 연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해주는 최고의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의 7살 터울 누나를요. 남친은 제게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자기를 거의 아들처럼 키워준 누나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누나는 엄마 이상의 존재였고 누나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저랑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걸 알게 되고 누나가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남친 없이 둘이서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약속 당일날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친 누나는 남친이 평소에 말하던 따뜻한 누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인지 모를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네가 정미야? 우리 종훈이가 하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길래 궁금했거든. 근데 내 생각과는 좀 다르긴 하네. 네? 아니야. 왔음 앉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많이 들었을까? 하긴 우리 종훈이 거의 자식처럼 내가 키웠거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긴 해도 동생이기 이전에 그냥 내 새끼라고 하고 다녀.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남친 누나는 막 혼자 웃더라고요. 시작부터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 후부터도 남친 누나는 제가 하는 말마다 꼬투리를 잡고 틱틱거렸고 마치 취조라도 하듯 제 부모님 직업부터 집 평수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황당하고 불쾌했지만 남친이 그토록 아끼는 누나이기에 꾹 참고 비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제 대답이 모두 끝나자 남친 누나는 저를 잠시 뜯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우리 종훈이 어디 가서 빠질 애가 아니야. 얼굴 잘생겼지, 키 훤칠하지, 성격 좋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의사나 변호사도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저를 비스듬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민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종훈이한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해. 제 직업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뭔가 말대꾸를 하기도 전에 남친 누나는 직설적으로 다다다 말하더라고요. 그냥 결론부터 말할게.
우리 종훈이랑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나만큼 우리 종훈이한테 뭐가 최선인지 잘 아는 사람 없어. 톡 까놓고 너는 우리 종훈이 짝은 아닌 것 같다. 종훈이가 마음이 여려서 말 못할 것 같으니 내가 말할게. 그냥 정리했으면 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쾌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헤어지고 말고는 저희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자 남친 누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말대꾸 하니? 지금 보니 보통 싸가지가 아니구나. 너 종훈이랑 결혼 못해. 내가 반대할 거니까.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려고 종훈이 그렇게 돌본 줄 알아? 라면서 따지는데 울컥하는 기분에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남친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친도 엄청 놀라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친 누나는 남친에게도 헤어지라고 강요한 것 같았는데 시부모님도 아니고 남친 누나가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단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요. 저는 남친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 물음에 남친은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누나가 자기를 거의 키우다시피 해주고 너무 큰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 손을 놓을 수도 없어서 괴로워했죠. 그러다 결국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남친 누나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남친이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고 그 사람을 믿고 싶더라고요. 남친 누나는 동생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결국 저희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던 동생인데 본인 말대로 안 했다고 결혼식도 참석 안 한 거죠. 이제 남편이 된 남친은 결혼사진 속 가족석에서 덩그러니 비어져 있는 누나의 자리를 보고 씁쓸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고 저희는 연애하듯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간간히 누나랑 인연이 끊겼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미안함 때문인지 깊은 한숨을 자주 내쉬더군요. 남편에게 큰 존재였던 누나에게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상처로 남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제가 먼저 형님에게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형님은 제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을 하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통해 안부도 전하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생일 때는 인테리어용으로 좀 고가의 그림도 사서 선물했죠. 그러자 형님은 저를 만나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카페에서 저는 진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형님에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형님에게는 제가 좀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저 종훈 씨 정말 사랑해요. 형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옆에서 내조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던 형님은 의외로 순순히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해.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너무 유치하게 굴었어. 종훈이한테 내가 너무 바라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았나 봐.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종훈이가 결혼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나도 내가 어리석었구나 싶더라고. 우리 종훈이 앞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저희는 극적으로 화해를 했고 그 후로도 형님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특히나 기뻐했고 이제는 걸릴 만한 일이 없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나니 저희 부부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난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을 즐기기 위해 2년 정도는 아이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2년이 꽉 찼을 무렵 슬슬 임신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로 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제야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 몰랐는데 우리가 난임 부부였나 보다. 여태까지 피임을 잘해서 아이가 안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난임이었던 건가 보다라는 걸 깨달았죠. 게다가 그 무렵부터 시부모님의 닥달도 시작되었습니다. 너네가 원하는 대로 2년 동안 아이 없는 신혼 즐기기로 했으니 이제는 아이를 빨리 가지라 그거였죠. 시부모님까지 압박을 하니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자연 임신으로 어떻게든 임신을 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임센터를 다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요즘은 흔한 일이래. 참, 내 친구 중에 실력 좋은 산부인과 의사가 있거든. 괜히 동네 병원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내가 예약 잡아줄 수 있는데.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님이 소개해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는 스케줄이 안 맞아서 따로 가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먼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도 며칠 뒤 따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생겼지만 둘 다 별 문제가 없으니 곧 생기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은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신우이와 심해부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신우와 심해부가 운영하는 회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사실 말이 회사지 엄청 작은 사무실입니다. 직원도 형님과 심해부님 그리고 직원 2명이 전부거든요. 심해부님이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품 자체도 별로였습니다. 저도 하나 받아서 써봤지만 음식물이 제대로 갈리지도 않고 소음도 심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당연히 제품력이 안 좋다 보니 사업은 지지부진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거길 들어가겠다고 하니 저도 싫었죠. 하지만 남편은 원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아예 그만두고 집에서 쉴 바에야 그냥 쉬엄쉬엄 누나네 회사 들어간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너무 불안정하고 월급도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남편은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걸 형님에게 말했나 봐요. 형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사실에 기분 나빠했다고 했고 그때부터 저와 형님 사이에는 또다시 미묘한 냉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 일이든 집안일이든 심지어 저희 부부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누나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누나에게 의지하는 게 커졌습니다. 저는 그런 게 섭섭해서 말도 몇 번 했는데 정작 남편은 자기가 누나랑 사이가 좋고 일도 같이 하니 뭐든 의논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누나가 자기한테 가장 좋은 쪽으로 가장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면서요. 그렇게 말하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남매 사이 갈라놓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맘때 형님은 유난히 남편에 대해 집착하는 느낌이었고 남편도 그에 휘둘리는 것 같았는데 그 미묘한 변화에 저만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묘하게 벌어지는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몸이 으슬으슬하고 속이 좋지 않아 감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문득 생리가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죠.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두 번째 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내 선명해진 두 줄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남편과 저에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알릴까 하다가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마침 며칠 뒤 시댁 가족 모임이 있기도 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남편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죠. 드디어 가족 모임 날 저는 아기 초음파 사진을 작은 봉투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그리고 여보,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봉투 속의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기뻐하며 축하해 줄 것이라는 제 기대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식탁에는 아주 차갑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제 얼굴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죠. 그 이상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해 하는데 그 순간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치는 겁니다. 짝 하는 소리가 들렸고 볼이 화끈하더라고요. 아픈 것보다 갑자기 뺨을 맞은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기막힌 겁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미치셨어요? 황당함에 소리를 지르는 제게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미친 건 너 아니야? 이 더러운 년! 우리 조문이 무정자증이야! 애를 가질 수 없는 놈이라고! 그런데 넌 도대체 누구 애를 임신했다는 거야? 라는데 그 순간 저는 형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뇨. 남편은 분명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난데없는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정자증이라니? 조문이 그때 검사한 거 기억 안 나?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아, 그래서 안심하고 임신했다고 자랑스럽게 뻗치고 얘기한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말해봐.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나 무정자증이래.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왜 나한텐 제대로 말 안 한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형님이 따지듯 그러더라고요. 올케가 하도 애를 기다리니까 종훈이가 차마 무정자증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시간을 좀 달래. 나중에 솔직히 말한다고. 그래서 일단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임신? 미친 거 아니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헛웃음만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른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말해! 누구 애야? 어디서 놀다 먹다 생긴 씨냐고! 종훈이한테 들어보니까 저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왔다던데. 그거 친구 아니고 남자였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불러서 온 거 아니냐고! 신우의 목소리가 제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시부모님 보았는데 시부모님도 저를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더군요. 남편 역시 저를 벌레 보듯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런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었기에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습니다.
아니에요. 난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이 아이 조은 씨 아이예요. 나와서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낳기 몰라. 나와서 아니면 그때 발 빼려고? 진짜 옳게 무섭네. 발을 빼긴 뭘 빼냐고요. 내 애예요. 형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요? 뭐라고?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현관으로 밀쳤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년! 그날 저는 죄인처럼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된 것처럼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내팽개쳐진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뺨에 남은 손자국보다 상처와 충격이 훨씬 더 아프고 쓰라리더군요. 집에 돌아와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억울해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겨우 버텼습니다. 남편도 아무런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우연히 작은 방에서 남편과 신우이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누나, 근데 만약에 진짜 내 애면 어떡하지? 저렇게 방방 뛰는 거 보니 내 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누나 말을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야. 누나 말은 다 맞지. 맞는데 나도 좀 혼란스러워서.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소리잖아요. 남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완벽하게 확신하지 못하거나 신우가 뭔가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남편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출퇴근길을 뒤따른 거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저는 결국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낯선 여자와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요.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여자였지만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에 형님의 회사에 들렀을 때 형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이라며 소개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을 어두운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어? 아니면 투자자님이랑 호텔에서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하셨나?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사진을 확인하기도 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도 떳떳하지 못한 건 똑같지 않아? 뭐라고? 그 뱃속의 애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얘 당신 애라고. 나는 무정자증이야. 참나. 당신이 말해봐. 당신 무정자증이라는 거 누나한테 들었지? 맞아. 등신이야? 그런 것도 직접 안 듣고 누나 통해서 건너들어? 처음엔 병원에서 들었어. 정자 활동성이 활발하진 않지만 괜찮다고. 근데 나중에 누나가 다시 전해주더라. 누나 친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정자 활동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정자증 수준이라고. 너는 누나가 말하는 거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어? 병원에서 괜찮다는데 니네 누나가 아니라고 했다고 그걸 다 믿냐고. 그럼 누나가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그래서 누나 말만 듣고 내가 다른 남자애를 뵀다고 생각한 거지. 그건 다시 검사해봐. 누나 얘기 듣지 말고 네가 직접. 그 누나 친구가 하는 데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해보라고. 그리고 그건 둘째치고 네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명백하잖아. 도대체 이 여자 뭐야? 남편은 뭐가 당당한지 그 여자에 대해서 술술 말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형님의 오랜 지인이자 엄청난 재력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시절부터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우가 저에게 헤어지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도 바로 이 여자와 동생을 엮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선택해 결혼하자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고 또 그 투자자 여자도 다른 애인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 남편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저랑 화해하고 표면적으로 잘 지냈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그 투자자 여자가 애인과 헤어지고 다시 제 남편한테 눈독을 들인 모양이에요. 회사에 거의 유일하다 싶은 투자자다 보니 신우 입장에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우는 동생의 결혼 생활을 파탄내서라도 그 둘을 연결시켜주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신우는 남편의 검사 결과를 무정자증으로 속이고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 저에게 외도 누명을 씌워 이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생은 돈 많은 여자와 재혼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투자가 계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평생 누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그 등신 같은 남편은 누나가 시키는 대로 그 모든 연극에 동참했던 겁니다. 불륜 상대와 잠자리를 가지면서까지도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아, 시부모님이랑 같이 계세요? 잘 됐네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끄는 저는 창고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를 보고 남편이 시겁하며 그걸 왜 들고 가냐는데 저는 눈이 뒤집혀 남편을 떠밀어버리고 차 타고 출발했습니다. 남편도 시겁했는지 지 차 타고 따라갔죠. 그렇게 저는 형님의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거기 있던 시댁 식구들이 기겁을 하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거실벽에 걸려있던 제가 선물로 보냈던 그 비싼 그림 액자를 야구방망이로 쳐서 개박살 내버렸습니다. 신우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남편은 부랴부랴 따라 들어와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형님의 소리를 지르자 저는 깨진 유리조각 너머로 방망이를 겨누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미쳤다. 동생 인생 팔아서 일속 챙기라는 너 같은 미친년이 있는데 안 미치고 배겨? 누나가 하라면 불륜도 저지르고 임신한 마누라한테 누명까지 씌우는 저 등신 같은 놈도 미친놈이고 둘 다 미친 년놈들이야.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남편의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 신우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그 투자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까지 의도적으로 동생의 결혼 생활을 망치려 한 신우이의 계략과 거기에 동조한 남편의 배신을 모두 알게 된 시부모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신우이에게 네가 사람이냐며 난리를 치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를 기만한 신우이도 그런 누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남편도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내 아이한테 당신처럼 비겁하고 줏대 없는 아빠는 필요 없어. 당신은 평생 당신 누나의 착한 동생으로 살아. 나는 너도 미친 네 누나도 더 이상은 이해 못하니까. 우린 이혼이야.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는데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그대로 그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신우이의 계략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했고 저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한참 후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누나가 자기를 진심으로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 깨달았다면서 자기가 그동안 누나한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맨날 너 때문에 희생했다. 너한테 가장 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도와줬다. 나는 너한테 가장 최선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등등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은 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입속만 채우려 한 것 같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결혼 생활도 망치게 하려고 그런 짓을 벌인 것 같다면서 정말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매일같이 한 번만 만나달라, 아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투자자라는 여자도 저한테 상간소송 당했는데요. 남편도 정신 차리고 누나랑 인연 끊으면서 그 투자자한테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투자자도 바로 투자를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인의 사업은 핵심 투자금이 빠져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렸다고 했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동생의 가정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신우이는 결국 제게의 제가 넘어가 돈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게 된 셈입니다. 신우이는 말끝마다 자기가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동생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결국 동생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삐뚤어진 소유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탐욕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일 아침 제품에서 우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끊어내길 정말 잘했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합니다. 제 아이에게만큼은 비겁하고 나약한 아빠가 아닌 씩씩하고 현명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워낼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대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제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서부터였어요. 5세반이었던 저희 반에 승아라고 있었는데 하원할 때 자주 승아의 아빠가 데리러 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 아이에게 늘 다정한 말투로 말을 하는 그런 학부모였죠. 아이를 데리러 올 때면 저나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늘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우리 승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뭘요? 조심히 가세요. 승아도 내일 보자. 선생님한테 공손히 인사드려야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좋은 아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저 한 아이의 학부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만 그의 선한 인상은 제 기억에 좋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아가 갑자기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구체적인 이야기까진 안 한 채 원을 그만두셨죠. 아이들이 원을 옮기는 경우도 자주 있었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저기 혹시 민들레 유치원 선생님 아니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이 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퍼뜩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가만 더듬어 보니 승아 아빠시더라고요. 1년 반만이었는데 얼굴은 묘하게 수척해 보이기도 했고요. 아, 승아 아버님 맞으시죠? 어머,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다 뵙네요. 그러게요. 세상 참 좁네요. 여기서 선생님을 다 뵙고. 저는 자연스럽게 승아는 잘 지내는지 물었죠. 승아는 잘 지내나요? 이사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제 물음에 그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이혼을 해서 승아를 못 본 지 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승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있는 친정으로 떠났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단순히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이혼을 하고 승아와 승아 엄마만 떠난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승아 아빠의 그 수척한 얼굴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승아가 멀리 떠났네요. 아버님은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잠깐의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칠 뒤 그에게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전에 승아 담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연락처는 학부모님들에게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승아 아빠라고 하면서 승아가 저한테 전해달라고 준 게 있는데 잠깐 시간 되시냐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님, 그것도 원생 아버님과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지만 전해줄 게 있다고도 하고 또 더 이상 원생 아버님도 아니었기에 가볍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승아가 유난히 저를 잘 따랐다면서 그림 그린 거랑 삐뚤빼뚤 짧게 편지 쓴 것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을 하며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승아 아빠는 변호사라고 했고 이혼을 승아를 잘 못 보게 되니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좀 위로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이혼을 하기도 했고 원도 그만뒀지만 그래도 예전 유치원생 부모님인데 이렇게 따로 만나도 되나 좀 걱정도 됐지만 저도 호감이 많이 느껴졌고 그렇게 종종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오다가 제가 고아라는 사실도 밝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남자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이 되어줄게. 나도 이혼하고 마음도 너무 헛헛하고 쓸쓸한데 우리 서로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자.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했던 저에게 그의 말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더 사람의 소중함을 알 거라고 믿기도 했고요. 그의 열렬한 구애 끝에 저는 결국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 결혼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승혁 씨의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분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으시고 아들에게만 왔느냐 짧게 말할 뿐이었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고 시어머님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고? 네. 직업도 유치원 교사고. 우리 아들에 비해선 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죠. 우리 승혁이가 어디 가서 빠지는 애가 아닌데 이혼남이라는 것 때문에. 아들이 이혼남이라는 흠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착잡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시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면전에 대고 무시를 당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야 했는데 그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무시는 앞으로 닥쳐올 불행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트집 잡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차린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배운 게 없으니 음식 솜씨도 이 모양이지 라며 혀를 찾고 예의 범절이 없다, 부모 없는 티가 난다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제 면전에 쏟아냈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투명인간이 되거나 무시를 당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는 남일인 척 철저히 외면했죠.
게다가 오히려 제 탓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인 거 몰랐어? 당신이 좀 더 싹싹하게 굴면 되잖아.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연애 시절 제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눈물 짓던 그토록 다정하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저를 자신의 부모님과 똑같은 눈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툭 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내 일에 끼어들어. 당신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간섭하지 마. 나 간섭하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잖아. 그럼 나한테 전적으로 맞춰. 라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잘 벌었어요. 변호사긴 하지만 일반적인 변호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의 변호를 맡으며 큰 돈을 버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일 말고도 따로 사업이나 투자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돈 욕심이 상당한 사람이었기에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태도였죠.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이 이룬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느냐 저를 한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삶을 뒷받침하는 장식품이나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도구에 불과했죠. 저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들어섰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나마도 저희 아이를 보며 결혼 생활의 힘듦을 참아냈습니다. 어린 저희 아들을 안고 있으면 남편에 대한 원망도 시부모님에 대한 서름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 민호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우리 아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자 라는 생각을 늘 되뇌이면서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서러운 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만큼은 안정적인 부모와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만큼은 저처럼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록 저를 무시하는 남편이지만 아이한테는 좋은 아빠다 보니 저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노력마저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상한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한 증상들은 심해졌습니다. 결국 산부인과를 찾았고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병이라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치료가 안 되는 성병도 많은데 제가 걸린 병은 약 먹고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저였기에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는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과거 남편의 이혼 사유도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남편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거죠. 수치심과 배신감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고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애 시절 저를 공주님처럼 아껴주던 다정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낯설고 추악한 괴물의 얼굴만이 그 자리에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들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진실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플을 이용해서 수많은 여자들과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내내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죠. 남편은 수많은 여자들과 하룻밤을 즐기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이어나간 여자의 존재도 발견했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단순한 유의를 넘어선 오래되고 깊은 관계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남편에게 제 욕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냐. 그 정도면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수준인 거 아니냐.
가진 거 없고 순진해 보여서 재혼한 거냐 등등 저에 대한 모욕적인 말까지 주고받으며 킬킬거린 겁니다. 게다가 바람피는 주제에 언제가 자기들 기념일이니 호텔 레스토랑에서 축하를 하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증거를 내밀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혼 요구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웃으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혼하던지. 뭐라고요? 내가 뭐 사과라도 하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왜? 너무나도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의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혔죠. 근데 이건 알아도 이렇게 나한테 이혼소송 걸면 민호 볼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없고 기댈 곳도 하나 없는 주제에 내가 가진 수를 다 써서 너 하나 길바닥에 내앉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양육권도 뺏어올 수 있는데 그럼 넌 평생에 못 봐. 그건 알고 이러는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건 남편인데 오히려 저희 아들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지가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하림이라도 남편이 말한 것처럼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남편이 협박하듯 저렇게 나왔고 저도 멘탈이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졌던 상태였기에 남편의 의도대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 정말 우리 아이를 못 본다고? 그 생각을 하니 덜컥 겁이 나고 무섭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정말 인간에 대한 환멸까지 느껴질 정도였지만 아이에게로 협박을 하니 저도 겁이 났고 움츠러든 거죠. 그렇게 그 크나큰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분명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혼 이야기도 흐지부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밤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눈물을 보면서도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죠. 외도 사실을 들켰음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나니 남편은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제 눈치조차 보지 않았던 거죠. 대놓고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고 심지어는 제가 밥을 차리고 있는 식탁 건너편에서 상간녀와 태연하게 웃으며 통화를 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쳐다보면 오히려 왜 뭐 불만 있어? 안 입고 오면 이혼하던지 라며 시비를 걸었죠. 이혼하자는 말은 오히려 남편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는 마치 식물인간이라도 된 것 같은 무력감을 느껴야 했죠. 솔직히 당신도 알지 않아? 당신한테 내가 꽤 과분한 상대라는 거. 당신은 직업도 평범하고 부모도 없는 고아에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내가 당신 잘 나가는 변호사 와이프 시켜줬고 지금 내 덕분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나한테 너무 바라는 거 많고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바람피고 다닌 주제에 나더러 욕심이 지나치다고?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야.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남편 얻었으면 양보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톡 까놓고 이혼하면 갈 데나 있어? 민호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아. 집안 살림이나 하고 애나 잘 키우고. 그게 당신 역할이야. 그 역할을 당신이 충실하게 해줄 것 같아서 당신을 골라 결혼한 거고. 남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매일같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정도 영혼도 없이 죽은 듯이 살아야 하나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유치원에서 다른 애들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경악을 했고 집에서 민호에게 훈육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혼을 내려는데 아이가 제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돼.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나는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평소 남편이 저에게 하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민우야,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치더라고요. 아빠가 그랬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엄마 말 들을 필요 없다고. 그 순간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남편의 행동과 말을 지켜보고 똑같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빠의 오만한 말투와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민우의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들을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아들을 내 남편과 다름없는 괴물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깨닫게 된 거죠.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도, 이런 모습을 아이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도 결코 아이를 위한 게 아니구나. 내가 참는 게 모두를 위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변호사기도 하고 또 워낙 철두철미한 인간이었기에 저를 쉽게 놔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편은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기에 약점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캐보기로 한 거죠. 더불어 남편이 상습적으로 만나는 상간녀의 신상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더군요. 그 상간녀 역시 유부녀였습니다. 끼리끼리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상간녀에 대해 더 알아보니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이 아주 큰 사채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캐피털 회사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번뜩 무언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악마를 잡으려면 더 지독한 악마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남편과 상간녀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과 시부모가 운영하는 회사로 연락을 하게 되었죠. 회장님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며느리에 관한 중대한 이야기라고 서류도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가 기념일이니 뭐니 하면서 만나자고 한 당일이었죠. 저는 먼저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전 남편과 그 내연녀가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오더군요. 제가 그들 앞으로 다가가자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가 여기 어떻게... 바람피는 주제에 기념일까지 다 챙기고 있어? 뻔뻔한 것까지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제 말에 남편은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와 저를 조롱했습니다. 와, 너 내 뒷조사였냐? 간도 크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혼해준다니까? 애만 놔두고 너만 나가면 돼. 그렇게 만들어줘? 그러면서 저를 무슨 파리 쫓듯이 여기며 내연녀와 자리를 뜨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미리 약속된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도착하기 무섭게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상간녀의 남편과 그의 부모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 기고만장하던 남편과 내연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죠. 여보! 아버님! 어머니! 여긴 어떡해! 내연녀는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파리처럼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전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 뻔뻔하더니 자기 시부모님 불러오니 식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에게 다가가 반지가 번쩍이는 손으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바람질이야! 내가 이런 천박한 행동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상간녀의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는 외모지만 막상 눈이 돌아가니 정말 무섭고 표독스럽더라고요.
상간녀는 머리채까지 잡힌 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머님 잘못했어요만 외쳤지만 상간녀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 상간녀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기세였습니다.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눈알만 굴리다가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간녀의 시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구의 부하들에게 뒷덜미를 잡혀 질질 끌려왔죠. 네가 내 며느리랑 놀아놨다는 그 변호사야? 남편은 처음엔 상황 분간이 안 되는지 이러는 거 불법이라느니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느니 큰소리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상간녀 남편도 열받았는지 남편 핸드폰 집어던져버리고 곤죽이 되게 패는 겁니다. 진짜 퍽퍽 소리가 나게 맞고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처맞고 나니 아차 싶었는지 그제야 코피 줄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비열하고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려달라고 비는 그 꼬라지를 보니 속이 다 후련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불륜 증거자료를 상간녀의 남편과 시부모님 회사로 보낸 뒤 연락이 왔거든요. 한번 만나자고요. 만난 뒤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고 두 사람이서 기념일 챙긴다고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모이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전 남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상간녀의 시댁은 그들이 가진 모든 인맥과 돈을 총동원해 제 남편을 짓밟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몰래 행하던 불법적인 일을 결부시켜 강제로 해고 조치까지 시켰고 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넣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 욕심 많은 남편이 변호사일 말고도 개인적인 사업을 한답시고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와 불법 대출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아넘기고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말았죠. 저더러 길바닥에 내앉고 싶냐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그 꼴이 된 겁니다. 그 상간녀의 인생 또한 시댁의 손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모든 것이 폭풍처럼 정리되는 동안 저는 재판 이혼을 진행했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도 다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돈을 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미 남편은 갖가지 소송으로 인해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양육권을 받아내고 두 번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만을 받아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유치원 교사로 돌아와 아들과 함께 작은 행복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제 땀과 노력으로 아이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마음고생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소소한 생활이 더 큰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가끔은 애 아빠도 없이 혼자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까라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 민호도 이제는 더 이상 아빠의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가르치고 보듬어주니 예전에 밝고 다정한 아이로 돌아왔거든요. 저는 제 아들에게 엄마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제 삶으로 직접 보여줄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임을 알려주려고 해요. 저는 앞으로도 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씩씩하고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간의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 괘씸하고 생각할수록 화나는 기만과 배신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오늘 제 결혼 생활 속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과
그 뒤로 이어지는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애 때 남편과 저는 서로 많이 사랑했고 서로가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이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부터 서로 바쁘고 힘들어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웃을 수 있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커플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을 때였어요. 뻔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큰 기대 없이 나갔다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개팅이란 게 대부분 밥 한 끼, 차 한잔하고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도 있다 보니 첫인상이나 느낌만으로 만나기는 어렵고 서로 이런저런 조건도 많이 따져봐야 했고요. 그렇다 보니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소개팅이나 선으로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나 있을까 회의감도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마주한 순간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표정, 물 흘러가듯 매끄럽고 즐거운 대화, 무엇보다 그 남자는 제 말 하나하나를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인 표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선이나 소개팅을 나갈 때 제가 만난 남자들은 자기 얘기하는데 심취하거나 자랑을 늘어놓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자기 얘기보단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것저것 부담스럽지 않게 물어봐주는 등 대화 매너나 스킬이 정말 좋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게다가 식사할 때 먼저 반찬을 챙겨주거나 길을 걸을 때는 차가 다니지 않는 쪽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세심함까지 오랜만에 참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그 남자에게 먼저 반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중에 연락이 와서 저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랑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매끄럽고 즐겁고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며 애프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죠.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퇴근길이면 피곤할 텐데도 굳이 차를 몰고 와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기념일이 아니어도 작은 꽃다발이나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건네곤 했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2개나 챙겨와서 제 옷이 젖지 않게 해주고 겨울에는 손이 시릴까봐 핫팩을 지어주는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상하게 챙겨주는 남친을 보면서 문득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행복하고 편안하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리고 연애 1년 정도 지났을 땐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남친도 저와 결혼 생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러웠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남편은 이상적인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예식장, 혼수, 예단, 예물 전부 제 의견을 많이 따라주었거든요. 또 양가 부모님의 의견도 놓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본인도 결혼식의 주인공인데 늘 저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참 고맙고 듬직하다고 느껴졌어요. 부모님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아주 좋게 평가하셨고요. 그러던 중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혼집이잖아요. 친정 부모님께서 먼저 적당한 곳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집은 우리가 마련해 줄게. 너희가 집을 마련할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대출 받아서 마련한다고 해도 이자가 얼만데 차라리 우리가 해주는 게 낫지. 이자 낼 돈으로 얼마라도 더 모으면 좋지 않겠어?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씀에 놀랐지만 내심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순탄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엄마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 남친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겠다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호화스럽게는 못 살아도 그럭저럭 나름대로 살 순 있어요. 장인 장모님의 소중한 딸 굶기지 않을 자신 있고요. 되도록 저희 능력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믿고 지켜봐 주세요. 남친의 말에 저도 놀랐고 저희 부모님도 놀라서 잠시 말을 잃으신 듯 보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남친은 거절을 했고 저와 친정부모님 모두 놀라서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죠. 그러나 이내 부모님 얼굴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단호하고도 확고한 남친의 모습을 보며 젊은 친구가 책임감이 대단하다고 아빠는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받을 텐데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이후 부모님은 남친을 한층 더 좋게 보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윗감은 보기 드물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죠. 물론 쉬운 길 두고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게 당연히 저도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대출금, 원금의 이자까지 다 감당해야 하니까 막막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고요. 하지만 남친과 저 둘 다 젊고 함께 헤쳐나간다면 못할 게 또 뭐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또 저희 부모님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지 않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알아서 꾸려보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 말이 진심 어린 책임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이미지였다는 것을요. 신혼집 지원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장인 장모님께 믿음직한 사이라는 인상을 남겨두고 이후 더 큰 걸 빼앗아가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저는 그 모든 게 사랑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나중에 보여준 민낯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이 끝난 뒤 신혼생활은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남편은 늘 본인이 가장이고 집안의 기둥이라며 큰돈이 나가는 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은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첫 생활비를 낼 때도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한다면서 제가 버는 돈은 그냥 제가 필요한 데 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이니 이런 건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요즘 뭐든 반반 내세우고 부부끼리도 손해 안 보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감당하겠다는 남편의 모습은 당연히 저에게도 크게 와닿았죠. 남편은 저희 친정부모님 앞에서는 더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 앞에서는 유난히 성실하고 부부끼리 다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명절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직접 선물을 고르고 손편지까지 써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솔직히 이런 사이가 어디 있나 싶고 그 마음과 정성이 참 고맙다 싶었죠.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런 사이를 좋게 평가하셨고요. 그리고 결혼 직후 친정 부모님께서 딸 결혼하는데 신혼집도 못 사주고 뭐 하나 보태준 게 없다면서 미안해하셨고 생활에 보태라며 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마저도 단번에 거절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금전적으로 뭔가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희 남편은 책임감 있는 사위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또 남편의 직업이 투자 전문가이다 보니 부모님은 더욱 그를 신뢰했고 일도 야무지게 잘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 친정부모님께 평판은 아주 좋았고 저도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그런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집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 남편은 조금 달랐거든요. 생활비는 다 자기가 낼 거라고 큰 소리 친 것과 달리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비를 오히려 제가 다 부담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남편이 큰 소리 탕탕 치는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게 제 입장에선 좀 그랬죠.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이 생활비를 다 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마음에 제 카드 하나를 남편 지갑에 넣어뒀거든요. 혹시 돈 모자라거나 하면 제 카드 쓰라고요. 남편은 극구 사양했지만 제가 필요할 때 쓰라고 넣어둔 건데 결혼하고 초반 1년 남짓까지는 그 카드에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카드를 서서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쓰라고 준 거니까 초반엔 별 생각 없었고 또 남편 혼자 생활비를 다 부담했으니까 좀 써도 괜찮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남편의 지출이 점차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제 카드로요. 가전제품, 가구 등 큼직큼직한 걸 사는데도 제 걸 쓰고 나중에는 생활비나 식료품까지 자잘한 것도 제 카드로 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엔 남편보다 제가 생활비를 내는 비중이 더 커진 거죠. 물론 같이 생활하는데 쓰이는 비용이니 알아도 별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카드 사용 내역서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결제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역이라는 게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바 그리고 명품 매장 이름도 찍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랑 같이 간 곳은 아니었고요. 나중에는 자기 카드보다 제 카드를 더 쓰는 것 같았고 호텔바나 레스토랑 이런 건 와이프 입장에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계속 참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진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것까지 제 카드로 충당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금액도 너무 크고요. 퇴근 후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명세서를 펼쳐서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내 카드를 이렇게 쓴 거 당신 맞아? 아, 그거 내가 잠깐 필요해서 쓴 거야. 곧 해결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필요해서 쓴 거라니? 호텔 바랑 명품 가방이 당신한테 왜 필요한데? 저의 물음에 남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뒷머리를 긁적이더니 필요해서 사용한 거다. 다 쓸만해서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자초지종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넘기려는 행동이 어이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 도움 일절 받지 않고 뭐든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든든하고 좋았거든. 근데 내가 오랫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걸 다 내 카드로 쓰는 것 같고 심지어 이런 걸 왜 썼는지도 공유 안 한다는 거야? 도대체 호텔 라운지니 바니 명품 가방이니 이게 당신한테 왜 필요한데? 그런데 남편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목소리를 높여서 따지는 겁니다. 아, 내가 무슨 허튼데 쓴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쓴 건데 왜 사람을 몰아가? 당신이 쓰라며! 솔직히 나 여태까지 당신하고 장인 장모님한테 최선을 다했어. 내가 허튼 짓 할 인간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보다 할 수도 있는 거지. 넘길 게 따로 있지. 호텔 바랑 명품 매장에서 카드 긁은 남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기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다 보니 거액의 자산을 굴리는 VIP 고객들을 접대하는 자리가 많은데 회사 법인카드 한도가 갑자기 막혀버려서 급하게 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 개인 카드도 한도가 간당간당한 상태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 카드밖에 없었다면서요. 융통성 있게 제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회사의 경비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이번 달 안으로 그 돈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남편의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속에선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남편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적당히 둘러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찜찜하게 그날의 이야기는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도 그런 일로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하길래 저도 더 이상 물고 늘어지면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과 카드 사용 문제로 크게 싸운 뒤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야기도 잘 나누고 함께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밥도 먹곤 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돈 문제나 카드 사용에 관한 이야기는 눈치가 보이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과 제 사이는 그 일을 계기로 미묘하게 틀어졌고 사이가 좀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으니 먼저 좀 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늦은 밤까지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해서 야식을 준비해서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깜짝 서프라이즈로요. 팀원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넉넉한 양의 김밥을 준비했고 과일과 음료도 챙겼죠. 남편 회사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직접 찾아간 적이 없어서 조금은 긴장되더군요. 밤 9시가 넘은 시간 남편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이 드문드문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경비실에 들러 남편한테 야식 좀 전해주고 싶다고 설명했고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편이 있는 층에 도착하니 사무실 복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유리문 너머로 몇몇 직원들이 모여있는 그림자가 보였고 저는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복도 한켠의 의자에서 동료랑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충격적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지. 딱 보니까 돈 좀 있는 집안 같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와이프가 무남동네 외동딸이야. 장인장모 앞으로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완전 노른자 땅이라 월세가 진짜 쏠쏠해. 위치 알지? 이야, 거기 진짜 알토란인데 유동인구도 많고. 나도 그런 데서 가게 하나 하고 싶은데 너 와이프 잘 물었다. 니네 장인어른한테 잘 얘기해서 나 거기 임대 자리 좀 봐줘. 나중에 그거 내가 먹어야지. 네가 어떻게 먹어? 내가 결혼 전부터 쫙 빌드업 하고 있잖아. 지금 몇 년째 믿음직한 사이 코스프레 하고 있는 줄 아냐? 그 집에 아들도 없고 딸내미 하나 있는데 결국 누구한테 의지하겠냐고. 아, 네가 그걸 노리고 결혼을 했다 이거야? 그래. 몇 년간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위인 척 열심히 연기하고 있다. 우리 사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몇 년 안에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 때문에라도 아내한테 건물을 증여하게 될 텐데 그럼 상의는 누구랑 하겠어? 당연히 나랑 하겠지. 그때 아내 명의로 건물 이전할 때 세금 얘기하면서 나한테도 같이 넘길 수 있게 내가 양념 잘 쳐놔야지. 그리고 건물 명의 넘어오면 소송 걸어서 내 목 딱 챙기고 이혼하면 끝나는 거지. 너 이혼하게? 야, 지긋지긋해서 살기 싫어.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카드 쓴 거 가지고 잔소리를 해대는데 연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귀찮아 죽겠다. 돈 있는 집 딸이면 좀 팍팍 쓰게 해주면 좋은데 얼마나 쪼잔백인지. 더럽고 치사하고. 전에 미나한테 가방 사준 것도 내가 깜빡하고 와이프 카드 썼거든? 그거 가지고 난리치는 거 내가 적당히 변명으로 무마했잖아. 미나라면 네가 자주 가는 그 노래주점 여종업원?
그래, 그깟 돈 명품 가지고 와이프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고 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야, 부럽다 진짜. 나도 너처럼 그렇게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제 심장은 요동쳤고 귀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목 딱 챙기고 이혼하면 끝나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을 마구 찌르는 것 같았죠. 제가 듣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는 남편은 계속 헛소리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여자만 보고 사는 건 죽어도 못하는데 그놈의 건물이 뭐라고 저랑 결혼해서 가면 쓰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면서 건물만 받으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여자들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 거래요. 몇 년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내 가족을 등쳐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 모든 책임감 있는 말과 신뢰받는 사위의 모습도 다 연기였다니.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뛰어들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성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또렷한 하나의 생각이 딱 중심에 자리 잡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혼과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건물이고 뭐고 절대로 그의 손에 들어가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거죠. 너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건물이 하마터면 남편한테 넘어갈 뻔한 건데 제가 공교롭게 그 속내를 듣게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뻔하다가 그 시커먼 꿍꿍이를 미리 알게 됐으니 어쩌면 잘된 일이라 생각됐던 거죠.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회사에서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동료의 비웃음, 그리고 건물만 받으면 이혼이라는 결정적인 한마디.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이 결혼이 다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제 카드로 사용한 거래 내역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살펴보며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건 남기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자 했어요. 또 부모님께 직접 알리기 전에 변호사 상담부터 받았는데 문제는 증거였어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의 건물을 노리고 저와 결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만들어야만 했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기 참으로 힘들었지만 남편이 내게 그러하듯 저도 다정하고 착한 아내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남편의 동료에게 연락해 몰래 찾아갔습니다. 남편 몰래 난데없이 제가 연락해서 찾아가자 회사 동료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신과 내 남편이 나눈 대화를 다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는 몹시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 그때 했던 말에 관해서 뭐라 할 생각 없고 남편 몰래 남편이 계획한 내용에 대한 증거만 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미안한데 자기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고 발을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 간 것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현찰과 가게 계약서였죠. 이게 뭐죠? 남편 통해서 성민 씨 얘기 종종 들었어요.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 이 정도 돈이면 가게 리모델링 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임대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이 건물의 이 자리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 상가 건물 인기 많은 거 아시죠? 보증금 필요 없고 월세도 1년간 안 받을게요. 어때요? 남편 말로 그 동료는 승진에도 누락이 많이 되고 회사 생활도 힘들어해서 회사 생활 정리하고 자신만의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어 한 지 꽤 됐다고 했거든요.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회사 동료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알겠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는 저와 계획한 대로 남편에게 일부러 우리 친정부모님의 건물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계획적으로 결혼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걸 녹음해서 제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할 때 증인으로 나서줄 것도 약속했고요. 얼마 후 남편의 동료에게서 녹음 파일을 건네받았고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입으로 내뱉은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처가 건물만 받으면 이혼한다. 책임감 있는 척 연기한 건 건물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다라는 말이 담긴 증거물을 확인하고는 드디어 이 위선적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왔구나 생각했어요. 변호사에게 제가 확보한 증거물을 전달했습니다. 그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은 됐지만 어차피 곧 알게 되실 거 너무 크게 충격받지 않게끔 최대한 조심하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과 함께 남편의 정체를 모두 전했습니다. 역시나 친정부모님은 믿고 의지하던 사위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놀라셨지만 이내 진정된 모습으로 제 이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지켜보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통보를 하고 시부모님께도 다 알려야겠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친정부모님, 시부모님까지 모두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정식집 룸을 예약했고 준비한 녹음 파일, 문자기로 카드 내역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연하게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잠시 후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만 받으면 이혼한다니까. 그 집안 재산 다 내가 손에 놓을 거야. 책임감 있는 척한 것도 다 쇼지. 그래야 장인 장모가 좋아할 테고. 나중에 재산 넘기는 것도 수월하지 않겠어? 난데없이 흘러나온 남편의 음성.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중앙의 작은 녹음기로 향했고 동시에 남편에게로 쏠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얼굴이 굳었고 친정부모님은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몹시 당황스러워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고생하는 널 위해 야식을 챙겨갔다가 회사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고요. 남편은 더듬거리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농담이었어. 진심 아니야. 그냥 동료랑 농담처럼 주고받은 말이야. 믿어줘. 남편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저와 모두에게 해명했지만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누가 농담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요? 친정부모님은 계속해서 괘씸하게 쳐다보셨고 시부모님은 죄인처럼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죠. 그리고 내 카드 쓰는 것도 회사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내 카드로 흥청망청 논다고 쓴 거 다 안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자 나오는 술집도 다니고 거기서 지명으로 만나는 여자도 있다는 얘기도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이어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차분히 선언했죠. 더 이상 이런 인간과 같이 살 수 없다고요. 계산으로 시작한 결혼이니 나도 계산기 다 두드려서 받아낼 거 받아내고 끝내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고 친정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인 줄 알았던 남편.
하지만 그 모든 건 저희 부모님 돈을 노린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죠. 제 카드를 몰래 쓰며 회사 핑계를 대고 동료 앞에서는 건물만 받으면 이혼한다며 비웃던 남편.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저는 담담하게 이 결혼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 판결은 제게 유리하게 났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은커녕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고 저희 회사에도 이혼 사유에 대해 알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직업을 이용해 처가 재산을 뺏으려는 목적도 있었기에 이 일이 문제가 되어 자산 운용사에서도 신뢰를 잃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돈 욕심 부리며 가면을 쓰고 연기하던 남편은 결국 그렇게 내쫓기게 된 거죠. 저는 이혼 후 부모님의 응원 속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저를 속이고 이용하던 사람을 끊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결혼은 단순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겉모습이나 번지르르한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아프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